네, 상의를 어제 한 2시간 가까이 했죠. 제가 점심 약속을 다 취소했고 네. 여기 모이신 YTN 분들하고 지금 저 내려가서 식사를 하려고 해요. YTN 저희. 예, 이분들.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사청문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한덕수 지명자가 총리직을 수행했던 15년 전과 달리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미래 비전과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향후 인사청문회도 관건입니다. 관련된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무비서관입니다. 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오늘 아침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그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 재정의 압박을 받더라도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우리가 그 차입이 아닌 쪽에서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잘 그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우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지만 그런 와중에서 다소 가격들이 좀 불안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고 하여튼 조속히 그런 일들을 해야 함으로써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네,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는데 비서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정무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비서관님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비서관님, 지금 현재 이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적이고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건 인정을 하지만 새로운 인물은 아니다. 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비서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역대 총리를 2번 역임하신 분이 김종필 전 총리,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을 함께했던 그런 인연으로 해서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은 DJP 연합으로 해서 정권 교체에 기여한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사실 그분은 2번을 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고건 총리가 2번을 하셨는데 한 번은 안정적 관료로서의 이미지로 해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정치인과 관료의 중간적 이미지 해서 각각 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안정적인 국정 관리와 어떤 그 야당으로부터의 공격적인 측면 해서 중간적인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국정 관리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번 한덕수 총리 지명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급변하는 시대인데 15년 전에 이분이 갖고 있었던 경제적 어떤 개념과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과거와는 1년이 10년 이상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윤석열 후의 첫 번째 총리가 상징하는 어떤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당선자께서 내각 중심으로의 국정 운영, 비서실은 축소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과연 내각 중심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책임 총리를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정치적 능력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갸우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돌파하기 위한 방어적 인사다. 이런 좀 평가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비서관님께서 인사청문회를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의 이력과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잠깐 보셨겠지만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 외교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두루 주요 직책을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역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선뜻 뭐 반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했다 이런 얘기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귀한 비서관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당선인은 지금 개혁이나 변화 이런 것보다는 안정을 먼저 택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5월 10일이면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새로운 정부의 동력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약에 몇몇 조각 과정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이 여소야대 상황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인사청문회를 안정적으로 통과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 통상 분야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사회를 정권 2학기 새 정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를 그나마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아마 한덕수 총리를 지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15년 전의 과거 인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주미대사로 한미 FTA를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고 이후에 국내에서도 이제 무역협회장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식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새로운 조류에 대해서 늦는다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무사히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조각을 하면서 장관 제청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5월 10일 날 이게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장관이나 혹은 부처 정부 조직 개편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서 과거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국무회의를 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해서 새로운 전 동력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뭐 그 부분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야당에서는 아쉬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 그런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윤 당선인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보도도 그랬고 네. 알아보니까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전혀 당선인과는 인연이 없었던 거고 오히려 윤 당선인을 그 전부터 이제 선거 국면부터 이제 도와줬던 여러 원로 그룹에서 아마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와서 발표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가 되죠. 그저께 이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일단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4가지 국정과제를 언급한 게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래픽을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각력 강화, 재정 건전성, 국제 수지 흑자, 생산력 제고 등이 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단 어떻게 보면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건데 민주당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4가지 키워드가 사실 지극히 일반론이에요. 네. 공무원 관료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 자체도
어떤 섹시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생산력 제고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뭐 디지털 분야라든지 뭐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저 생산력 제고, 제조업을 높이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말씀도 좀 없으셔서 이 표현 자체가 그야말로 공무원스러운 이런 표현이시라서 네. 사실 뭐를 하시겠다는 건지 잘 안 다가와요.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 유지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흑자를 유지하다가 우리가 경제가 약간씩 위험 신호를 보낼 때 월별 혹은 분기별 잠깐 적자를 기록할 때 야, 큰일이다라고 방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극히 일반론인 거고 다만 이제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그동안 IMF 이후에 우리가 재정 건전성 강화 또 외환 보유고를 높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쭉 기조가 유지가 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 우리가 급격하게 재정 건전성이 좀 약화됐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전체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은 국가 재정 건전성은 튼튼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현재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려야 재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결국은 돈을 갖다가 시장에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버는 돈 갖고 안 되면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정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서 좀 다소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키다 보면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한테 좋은 판단인가라는 선택적 판단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재정 건전성의 강화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어떤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특히 경제 현장에 있는 경제인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궁금증을 갖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지금 비서관님의 발언에서도 느껴지듯이 민주당 차원의 견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뭐 철저한 송곳 검증을 예고를 했는데 관련해서 녹취를 듣고 대변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이 원한 거는 이제 국가가 G10이면 국민의 삶도 G10이 되게 해달라. 앞으로 미중의 세계적인 기술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미래 전쟁에 과연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책임 총리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권한을 주지 않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언을 할 사람이냐 그렇게는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맞춰가는 그런 관료형 관리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리 당략적 정치 공세와 공연한 트집잡기, 과장된 검진 내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에 불과합니다.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민주당 조금 전 녹취를 놓고 보면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먼저 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부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제 차관 인사마저도 이제 주도적으로 장관한테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당선인이 청와대를 소위 뭐 해체를 하고 내각 중심의 국무위원 중심의 이제 국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때 총리가 얼마만큼 역할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선인의 그동안의 이제 업무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저는 충분히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그런 총리가 아니라 굉장히 권한도 막강하고 본인의 추구하는 바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임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선인과 그저께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강요 제청권이나 아니면 인사 그다음에 총리의 자랑권이 많이 논의가 됐을 거고 앞서 이제 네 가지 그 지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총리가 지금 총리 지명자가 현재 우리의 국정 그다음에 우리 경제 상황이 처해 있는 어려운 방면을 잘 짚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아마 당선인이 많은 힘을 좀 실어주겠다는 두 분 간의 얘기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네 가지를 아마 집중해 갖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너무 과거 인물이다.
아니면은 뭐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 YTN이 지금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관련한 내용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이 상정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다음 자막 보여주시죠. 실무협의에서 예비비가 합의됐고 오늘 오후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무실 예산 496억 원 가운데 300억에서 350억 원이 먼저 집행될 예정이고요. 안보 공백을 방지하는 방침을 존중해서 합참 이전 예산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합참 이전은 이번 달이 지나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왔는데 일단 그 앞서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회동한 이후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큰 공감대는 이뤘다라는 보도는 저희가 쭉 전해드렸는데 일단 내일 예비비 안건이 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을 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 보도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합참 이전 예산이 제외됐다는 것.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서 계속 밝혔던 게 안보 공백 우려를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회동을 하고 그 다음 날 네. 국무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서운해했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죠. 네. 왜냐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기존에 뭐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가운데서 예비비의 집행 성격으로 타당한 분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보면 사실 최단시간 내에 이번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합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아직 덜 끝났다라고 보고 그러면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예산 약 300여 억 원에 대해서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 지난 그 월요일 날 회동의 성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뭐 신임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뭐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그 비판이 소수일지라도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것이고 저는 이 예산안 승인을 통해서 현 정부에서 신임 정부에 뭐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국방부 합참에 대해서는 안보와 직접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빠르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또다시 또 안건 상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선자께서 직접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 당장 급한 집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서관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 자막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그 윤 당선인 측이 예상한 이전 비용이 지금 496억 원 정도였고 이거를 실제로 그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국무회의에 상정은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억에서 350억 원을 먼저 집행한다는 거는 뭐 공간 리모델링이라든지 합참 이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서로 합의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특히 한미연합훈련도 있고 최근 북한에서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윤석열 당선인 측도 공감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네.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절충점을 찾은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 대한 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뭐 현 정부가 좀 방해를 하고 있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양측의 비판이 있었는데 그걸 잘 넘어갈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참 이전에 관해서 사실은 496억 중에 한 110억 내지 130억 정도가 합참 이전과 관련한 비용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 예비비 통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참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5월 10일 취임하는 날 뭐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그 집무실이 없는 그 기간을 줄여보겠다는 지금 실무 협의의 결과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전 청와대 해체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거, 그다음에 용산으로 이전 이거는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어가지고 저희가 잠시 두 분께 좀 여쭤봤고요. 앞서 다시 그 인사청문 전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른바 신구 권력 간의 큰 갈등 상황 가운데 하나였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저희가 지금 취재 결과는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그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청문 전국이 조만간 또 시작될 상황인 거잖아요.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도 좀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또 여러 의혹 제기가 또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실 생각이신가요? 일부 정의당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한덕수 지명자가 과거에 공직 생활을 마치고 김앤장에서 고문 역할을 할 때, 그때 이제 외환은행을 사실 차지하려고 했었던 론스타 이쪽의 소송을 김앤장에서 대리했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응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덕수 지명자는 보니까 자녀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람을 적게 타는 이런 삶을 살으신 것 같아서 15년 전에 어떤 그 검증 기준과 지금의 검증 기준은 훨씬 더 예리해지고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인께서 당당하시다면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별 문제 없는데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역풍을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선거 검증을 현재 벼르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의혹까지 염두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마찬가지 부메랑으로 가는 거거든요. 현 당선자나 또 김건희 여사 여러 의혹들은 또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전하지는 말자. 확전하면 결국은 저는 당선자 측이 불리할 것이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 론스타 관련해서는 그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적인 직장에서 론스타 관련된 사안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비서관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송곳 검증을 하겠지만 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그리고 총리가 어떻게 보면 그 장관 재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 절차부터 지나치게 이렇게 가다 보면 정부 출범부터 좀 쉽지 않은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를 좀 염두에 좀 두시고 있지 않나 싶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해서 당선인 측만 협치를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이제 협치를 얘기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어쨌든 정부 조직 개편안도 제대로 만들어서 국회 통과가 되고, 이에 따라서 조각도 좀 제대로 돼서 5월 10일 날 새 식구들이 새 집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 아닐까. 그래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맞붙어 있으니까 민주당도 불가피 송곳 검증 내지는 대치 전국을 좀 원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복비서관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리적인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 이런 것들을 여야가 만들어가는 모습을 기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 있었던 것처럼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어요. 아마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인사검증 내지는 청문 과정을 무난히 넘기고 장관 재청권들을 지나면 지금 당선인 층에서도 인사검증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돼서 무난히 좋은 모습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또 발빠르게 여러 말들이 나올 것 같고 또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추가로 좀 염두에 두고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중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속보를 관련해서 좀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평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는데요. 먼저 그래픽이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그래픽이 준비가 됐네요. 띄워주시죠.
네, 긍정과 부정이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여기 결과만 놓고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긍정이 좀 많긴 하지만 역대 다른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슷한 시점에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서관님께서는? 역대 다른 대통령 당선자 시절과 비교하면 뭐 약간 낮은 정도가 아니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의 80% 안팎에서의 기대치와 지지율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 일주일 전쯤에 나온 어떤 조사에서는 뭐 40% 미만으로 나온 것들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지방선거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당선자 측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집무실 이전과 관련되어서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국민의 삶과 국민의 어떤 목마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목마름, 당선자 측의 목마름 중심으로 현재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걱정들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걱정들을 계속해서 끼친다라고 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도 아무리 서울에서 뭐 민주당이 지난번에 한 5% 정도로 좀 패했지만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서울 시민들의 성숙한 그동안의 그 정치적 민도로 봤을 때 서울도 국민의힘 쪽에서 장담하기 어려운 결과를 낼 수도 있다 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뭐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지난 그 대선에서의 패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방정부만큼은 제대로 일자라는 후보들로 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다시 어떤 재평가를 받는 이런 시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으로 또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그 승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 임기 초반부터 정권 동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까 또 역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서 사실은 국정 동력이 확보된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초접전인 상황에서 이제 당선인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변수 하나.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에 인수위 활동 초기에 집무실 이전, 그다음에 인사 문제 이런 갈등 등으로 인해서 아마 초반 기대가 국민들로부터 뭐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좀 높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이제 당선 인수위 활동도 끝나고 새로 국정이 이제 시작이 되면 충분히 그 동력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소 견제성 그런 갈등을 좀 유발했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회복이 가능할 거다. 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대선 과정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목소리, 소통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국정 동력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늘 언제나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으로 이해하면 저는 당선인 측에서도 충분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과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건 맞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작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라서 그리고 새로운 뜻을 펼치고자 하는 도전자가 아직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서울과 부산에 이제 시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유리해 보이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이제 경기도가 대권 후보군들이 이제 경선에 양당 모두 참여하면서 과거 서울이나 부산 등 전통적인 도시에서의 대권 후보군들의 경쟁, 뭐 이런 관심도가 경기도로 이제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기도를 말씀하셨고 또 서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야 공이 저희가 한 번씩 그래픽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서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그래픽 말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뉴데일리가 의뢰를 해서 P&R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 박영선 전 장관 등이 쭉 거론되고 있는데
송 전 대표가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금 그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박영선 전 장관과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저 가운데서 출마 의사를 표현한 분은 박주민 의원 한 분이고요. 송영길 의원은 당에서의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자격을 확보해 놓은 상태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적합토 조사가 과연 현실을 반영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그 의문을 갖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의 어떤 차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서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 당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다. 상대적으로 또 1년 전에 우리가 사실 상당한 표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번 1년 전에 출마했던 분들 가운데서 1년 만에 다시 또 도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한계 때문에 박영선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불출마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고 우상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불출마 의사를 표현을 하기도 했고 해서 당내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대권에 도전했던 분께서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본인께서 완강히 사실 거부를 하셨었고 그러면 이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송영길 대표라도 차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사실 당내에 상당 부분 그 공유돼 있는 생각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에서의 연고성이나 이런 부분 없이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과연 지방선거의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규정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두 가지 속에서의 충돌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잠시 뭐 한 1, 2주 정도 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경기도를 패한다라고 하면 지방선거는 패한다라고 해도 뭐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후폭풍이 아마 대선 패배 못지않게 강하게 몰아칠 텐데 서울 같은 경우는 최대한의 방어를 누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최대한의 방어 속에서 현재 윤석열 당선자 측의 어떤 저조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대표 그리고 안민석 의원 등이 일단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니까 또 경선 룰 자체가 아예 확정된 건 아닌 상황인 거죠? 사실상 저희는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50대 50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것이 바뀌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룰로 공식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권리당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권리당원들도 전체 여론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성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권리당원들 확보를 좀 덜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큰 대세에는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보고 안민석, 조정식 두 분 다가 굉장히 지역에서 5선을 할 만큼의 오랜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3선을 했던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 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다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경기도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적합도 그래픽도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정하게 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관련된 그래픽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그래픽은 인천 경기기자협회가 의뢰를 했고 조원 CNI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조사 기간이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가 오차 범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있는데 일단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어떻게 보면 큰 격차로 적합도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이제 차이가 조금 있는 거는 말씀드리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본인의 뜻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을 일단 본인 선거가 한 번, 그다음에 경선도 한 번 이렇게 2번 이상 대권에 도전했던 중량감 있는 인사잖아요. 여기에다가 경기도가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히 이제 열세 지역이었고 그래서 남경필 지사 이후에 경기도 회복에 대한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경선 구도가 어떻게 될런지 룰이 어떻게 될런지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의원이 결심했던 그만큼의
기대감들이 당원들에게도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보수 지지층 내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최종 결심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비서관님께 발언기를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쭐게요. 저희가 자막에도 좀 나가고 있는데 김은혜 차출론은 왜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경선 흥행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이제 일단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전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경선이 있더라도 크게 이제 경기도 내에서 붐을 일으키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하게 되면은 경선 구도가 굉장히 흥행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의 지방선거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섞여서 아마 김은혜 의원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전국과 더불어서 조금 있으면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양당 그리고 여야의 뜨거운 또 경쟁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첫 출근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장 차관 내각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 속에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대까지 떨어지면서 41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완화됐고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업무 추진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원점 정밀 타격 발언을 비난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북한의 도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도시에서 러시아군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쟁 범죄 처벌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도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자체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는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을 만나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론스타 문제에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 직장에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다며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고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니라면서 총리나 장관 인사 발표 등에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인수위 제4차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것이 인수위의 본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정부 인사 발표가 날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언제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 결국은 큰일을 맡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사를 두고 알박기 인사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에게 망신 주기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새 정부가 가야 할 바쁜 발걸음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온 대학의 동창들, 동문을 새 정부에 기용하면 알박기, 낙하산 인사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민간기업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기도청의 유관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법인카드 의혹뿐 아니라 의약품 대리 처방 등 함께 고발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자료 확보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관련 PC와 자료 등을 확보해 업무 추진비 내용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어제 남측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대남 비방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오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9시 남북이 공동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통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김 부부장과 박정천 당 비서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난 1일 사전 발사 원점 정밀 타격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서 장관에 대한 막말을 비롯해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담화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지난 2월 22일 9만 9천 명대 확진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2만 7,190명으로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었고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도 6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2만 7,175명으로 수도권이 49.8%, 비수도권이 50.2%입니다. 환자 감소세에도 고령층 감염 비중이 높아 피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18명으로 누적 17,453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0명이 줄기는 했지만 현재 1,108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단식 농성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농성장 철거 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농성장에서도 생명 유지 장치로 호흡을 연명하고 있다며 강제 철거를 규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철저한 방관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구청에 연락을 해서 저희를 치워라. 이번 가습기 사태를 겪으면서 철저하게 발을 뺄려는 정부와 그 다음에 무조건 돈놀이하는 가해기업 그 속에서 빚더미 늘어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몰리는 피해자들 정말 피눈물들이 나는 상황들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해기업에서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와서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시지도 않습니다. 11년 동안 싸워봤지만 진짜 바위의 계란치기예요. 저희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도와주시지 않은 한은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도 없고.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멘트 원료 가운데 하나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건설 현장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 강남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최 기자 뒤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인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약 6,7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인 현장입니다. 제 뒤로 볼 수 있듯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골조공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물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골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에 자갈을 섞어서 만든 콘크리트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데요. 이곳 현장에는 네미콘 차량 100대에서 200대가 하루 평균 들어온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 전에 주문해도 다음 날 문제없이 받아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급이 쉽지 않다 보니 2달 후 사용할 수량까지 예약을 걸어놓을 정도입니다. 현장 관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계획을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 계획보다 90% 정도만 공사를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진행하지 못하는 10% 정도는 다 공사에 지연이 되는 그런 리스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 갑자기 수량을 맞추기 어렵다고 통보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이 맡아서 하는 현장이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소건설사가 공사 중인 현장은 상황이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건설업계에선 이대로라면 골조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6월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5월 말까지 쓸 유연탄 물량은 확보했지만 그 뒤에는 유연탄 가격이 비싸져서 손해를 보면서 시멘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시멘트가 공급되지 않으면 준공 시점이 늦어지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는 공기가 길어진 만큼 지체 보상금을 내야 하고 입주 대기자는 예정했던 이사 시점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정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요소수 부족 사태를 반복할지 아니면 성공한 대응 사례로 남을지 정부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고3 학력평가에서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고득점자들이 몰리는 수학 미적분과 국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컸기 때문인데 졸업생들까지 가세하는 수능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대입 수능에 대비해 지난달 24일 치러진 고3 학생들의 첫 학력평가.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 선택 과목 체제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력평가에서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고득점자가 몰리는 수학 미적분과 국어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2만 명에 가까운 고3 학생의 가채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학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48.3%로 확률과 통계 47%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3월 학력평가에선 확률과 통계 선택 학생이 2배 가까이 더 많았고 수능에서도 12%포인트 많았는데 역전된 겁니다. 이는 같은 선택 과목 응시자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으면 최종 수능 점수인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수능의 특성에 따라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공통 과목 평균점은 42.4점으로 확률과 통계 22점에 비해 20점 이상 높았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90점을 받아도 최종 수능 점수인 표준 점수는 미적분 선택 학생이 4점 더 높아집니다. 수학 1등급도 96%를 미적분 선택 학생이 싹쓸이했고 확률과 통계 선택 학생은 1등급의 2.1%에 그쳤습니다. 국어도 언어와 매체가 49.2%, 화법과 작문이 50.8%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공통과목 평균은 언어와 매체 선택 학생이 10점 이상 높아 국어 1등급의 94%를 가져갔습니다. 언어와 매체, 미적분에서 한두 문제를 더 틀려도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과 같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선택 과목별 유불리를 지켜본 상위권 수험생들이 미적분과 언어와 매체로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없다면서도 선택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졸업생까지 합세하는 올해 수능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1차 예비비 규모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이 올라갈 예정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자, 예비비가 언제 통과될지가 관심이었는데 내일 통과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화요일인 내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대통령 주재입니다. 이번 회의에 윤석열 당선인의 방침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비 안건이 상정될 것인지를 두고 그동안 설왕설래했는데요.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실무 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내일 안건이 올라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와 정부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내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 협의에서 합의를 본 내용으로 오늘 오후 예비비 규모에 대해 청와대에 최종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밝혔던 집무실 이전 예산은 496억 원이었는데 양측은 이 가운데 350억 정도의 예산을 먼저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방침을 존중해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 등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이번 달이 지나야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달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을 뿐 아니라 북한도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 대형 행사에 맞춰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일 징후가 있어 북한과의 갈등 상황이 첨예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가 우선이라는 점에 양측 모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힌 이후 양측의 실무 협의는 지난달 31일부터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윤 당선인이 계획한 대로 5월 10일 취임에 맞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6월 말쯤 집무실 이전이 이뤄지고 이후 순차적으로 국방부와 합참 이전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남편을 4m 깊이의 계곡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과 내연남이 수사 도중 자취를 감춰 검찰이 이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수사에서는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 뒤로 계곡이 보이는데 한눈에 봐도 깊어 보입니다. 그곳이 범행 장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빛이 덜 닿는 계곡 안쪽은 녹색빛이 감돌 정도로 수심이 깊습니다. 이곳의 수심은 4m 정도인데 범행이 있었던 지난 2019년 6월에는 계곡이 여름이라서 더욱더 불어났을 거기 때문에 더 깊었을 거라는 게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살인 혐의로 지명 수배가 된 이은혜 씨의 남편 39살 윤모 씨가 숨졌습니다. 계곡 안내판엔 정비 없이 뛰어내려서 인명사고가 난 곳이라고도 쓰여 있는데요. 이 씨는 헤엄칠 줄 모르는 남편을 장비 없이 뛰어내리게 하고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내연남 조현수도 있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이곳 계곡으로 가는 일행이 주변 주민들은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범행 5개월 뒤인 2019년 11월에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게 된 건데요. 비슷한 시기에 경찰에도 유족의 지인이 범행 정황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경찰청은 검찰청은 휴대전화 기록과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가 이 씨와 조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이 같은 해 2번이나 윤 씨 살해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월엔 강원도 양양에 있는 펜션에서 보거피가 든 음식을 먹이고 5월엔 용인시 낚시터에서 빠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 도중에 행적이 묘연해져서 검찰이 이들을 공개 수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전되던 지난해 12월에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들을 추적하고 나서게 된 건데요.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출국 금지도 신청해 두었습니다. 추적에 커다란 성과가 없자 엿새 전인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 수배하게 됐습니다. 31살 피의자 이은혜 그리고 내연남으로 알려진 30살 피의자 조현수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둘을 알고 있거나 본 시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둘의 신원이 공개되고 나서 다른 의혹들도 불거져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SNS나 인터넷 등지에서 피의자 이은혜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씨가 용인시 낚시터에서 남편을 밀고는 남편이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그러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는 지인의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 씨의 과거 연인들이 석연치 않게 숨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지난 2010년 남자친구가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동승자였던 이 씨가 보험금을 탔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또 2014년엔 교제 중이던 다른 남성이 해외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체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추후 다른 의혹들에도 범죄 혐의성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원점 정밀 타격 발언을 비난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북한의 도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먼저 김여정 부부장 반년 만에 담화를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침묵을 이어왔던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강경 담화를 냈습니다. 지난 1일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먼저 어떤 발언을 문제 삼은 건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원점을 정밀 타격한다는 선제적 정밀 타격 발언입니다. 우리 군의 전략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김 부부장, 이 발언에 대해서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낸 것이다.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서 장관을 두고 대결광, 쓰레기 같은 이 거친 표현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담았다는 의미로 위임에 따라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하면서 남한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 남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고할 것이다. 이 부분이 특히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남북 연락선을 다시 끊거나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앞선 담화들에서도 9.19 군사 합의 파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서해 북방 한계선이나 육지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 부부장이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면서 우리 반응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이번 달 중순부터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만큼 사실상 이번 담화는 대남 행동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라는 관측입니다. 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와 함께 북한의 군서열 1위인 박정천 당비서도 비슷한 내용의 별도 담화를 냈는데요. 특히 북한이 이번 담화들을 주민들도 모두 볼 수 있는 노동신문과 또 조선중앙TV에서도 보도하면서 대결 구도를 공식화한 만큼 단지 말폭탄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북한은 일단 오늘 또 선전 매체를 동원해서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오늘 아침도 남북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듯 다른 움직임 없이 선전 매체를 통한 비난 공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지저대는 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군부가 강력한 응징, 즉각적인 대응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상대도 되지 않는 하룻강아지들의 허세성 불장난에 결코 놀라지 않는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군사력이 강화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지도 않은 섣부른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대착오와 현실 오파는 실패와 파멸만 초래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국방부는 어떤 위협에도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와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의 개편은 북한 미사일 능력 증대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의 거친 대남 비방 이후에
군사적 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북측 주요 지역과 시설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주요 정치 행사 준비 활동을 포함해서 주요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일본이 적에게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아베 전 총리가 기지뿐 아니라 적의 중심부까지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 야마구치에서 열린 강연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기지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상대의 중심부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적의 공격 조짐이 확인되면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기존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의료진 2,000명이 투입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이같이 발표하면서 상하이에 투입되는 의료진은 감염자 치료와 핵산 검사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군 의료진 2,000여 명은 육군과 해군 그리고 병참부대 소속 7개 의료 단위에서 차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가 확산한 상하이에 봉쇄령을 내린 가운데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도 계속해서 문을 닫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3일 테슬라 내부 이메일을 인용해 회사 측이 상하이 공장 직원들에게 기존의 코로나19 규제는 유지되고 지역사회의 봉쇄령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4일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테슬라 내부 공지를 다시 인용해 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정정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코스피는 장 초반에 2,72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진정된 유가에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750선까지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뒤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현재는 94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210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미 연준의 긴축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달러 매도 물량이 그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1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낮이 되니 봄볕이 무척 따스합니다. 여기에 봄바람도 간간히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6도로 이미 예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하늘이 무척 뿌연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9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 오전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내륙의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